하늘은 왜 푸르게 보일까? 화성에서 보는 노을도 붉은색일까?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인간과 기후, 물질과 시공간을 새롭게 탐험하는 지적 여행. 물리학이 초대한 우주를 출간한 고재현 교수와 함께합니다. 고재현 교수님 인사 전에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2004년부터 한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연구하고 계시고요. 쓴 책으로는 빛 좀 아는 10대, 양자역학 좀 아는 10대, 빛의 핵심 등이 있습니다. 과학을 친숙한 말로 알리는데도 힘쓰고 있는 빛의 물리학자 고재현 교수님, 지금 북카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한림대학교 고재현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몇 년 전인가요? 그 과학자의 서재 시간에 한번 오신 적이 있으시죠? 2022년 1월달 4년도 더 됐습니다. 와, 2022년 1월이었군요. 네, 그때 코로나 때 마스크를 끼고 제가 방송을 했던. 와, 그때 정말 들려주셨던 얘기가 너무 흥미로웠었는데 오늘은 또 이제 새 책, 신간책을 들고 오셨습니다. 많은 카페인 분들도 기다리고 계셨는데 오시는 길 어떠셨어요? 그때 1월달에는 눈발이 막 날리고 겨울석을 헤치고 온다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야말로 싱그러운 실록과 아름다운 그러네요. 꽃들 사이를 이렇게 걸어오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고 아주 상쾌했습니다. 소풍 오시는 것 같은 느낌으로 정확히 맞습니다. 오셨습니다. 분광학, 광원 관련 연구하는 빛 물리학자, 빛 박사 이렇게 통한다고 하시는데 정확히 어떤 학문인지 이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그냥 어떤 일 하세요? 이게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사실은 보통은 그냥 물리학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네. 그럼 물리학도 분야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쵸. 그중에서 어떤 거를 연구하냐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분광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광학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어떤? 광학하면 빛에 대한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빛 자체를 연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빛을 내는 물질이나 광원에 대한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빛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응용을 하는 광기술 분야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굉장히 넓은 분야인 네. 거죠. 그 중에서도 프리즘 아시죠? 프리즘. 프리즘에다가 백색광을 넣게 되면은 이게 빨주노초 파란불로 갈라지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어떤 빛이 우리한테 왔을 때 그 빛을 색깔이나 파장에 따라 분류를 해서 빛의 성질을 정밀하게 연구를 하는 그런 분야가 분광학인데 거기에서 뭐 20몇 년 정도 연구를 해왔었죠. 오, 그러네요. 이번에 이 물리학이 초대한 우주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우리 북카페에는 원래 매일매일 등장하실 때 우리 그 청취자 카페인 분들이 그 인사말로 쓰는 게 반짝이거든요. 예, 반짝반짝, 예. 반짝 이렇게 우리는 많이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반짝반짝이라는 말이 과학자들에게 또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적어두신 챕터도 맞습니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따라 이 반짝반짝 빛나요 이런 말들이 뭔가 예전과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왜 과학자들은 반짝반짝이란 말에 그렇게 좀 놀라시는 걸까요? 이게 사실 별은 우리 눈에는 반짝거리잖아요. 네. 근데 그 반짝거리는 게 사실 지구의 대기를 왔다 갔다 하는 바람 때문에 그렇거든요. 바람이 불게 되면은 공기가 약간 밀한 데가 있고 약간 소한 데가 있어서 네. 그런 데를 거치면서 빛이 살짝 틀어집니다. 근데 그게 끊임없이 틀어지기 때문에 별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조금씩 움직이는 것처럼 네. 보여서 반짝거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에게는 반짝거리는 별이 일종의 저주가 되는 거죠. 저주다 예. 정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렇게 뭔가 굴절돼서 움직이는 것들을 춤춘다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쓰셨더라고요. 예, 책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또 모든 것이 약간 더 매혹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과학자들에게는 저주라서 그것을 이제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고 망원경 자체를 우주 공간으로 보내서 네. 대기의 영향을 이제 차단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했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그 알퐁스 도데의 별이라는 단편이 네, 있잖아요. 있죠. 거기에서 묘사되는 그 별자리에 대한 아름다운 얘기들이 반짝거리지 않으면 그게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과학자들에게는 저주지만 문학인들에게는 축복
아닌가. 그렇죠. 반짝이는 별이요.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냥 일반 사람들, 누구나 다 일반 사람이니까요. 지금 문학과 과학의 수혜를 모두 다 누리고 있잖아요. 예. 예, 가끔은 또 원망스럽기도 했다가 철렁하기도 했다가 가끔은 또 거기서 굉장히 낭만적으로 젖어들 수도 있었다가 이러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반짝반짝한 시간 우리 카페인모드 많이 함께 하시면서 사연으로 더해 주시죠. 오늘도 당연히 북카페 에디션 준비되어 있고요. 무엇을 그리실지는 잠시 후에 고민하시고 또 알려주실 겁니다. 이 물리학이 초대한 우주 책 출간하시면서 어떤 마음이었을지 궁금합니다. 이번 책. 예, 그거는 과학자들의 어떤 일상의 루틴을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작가님 보통 주말에는 뭐 하세요? 전 주말에는 글 씁니다. 그러시는구나. 주말에 본업을 하시는구나. 네. 그렇지만 놀기도 합니다. 예. 네. 저희는 보통 그 주중에는 전 학교에 있으니까 강의도 하고 뭐 연구도 하다가 주말에 꼭 하는 게 있어요. 최근의 연구 동향을 반영하는 논문을 열심히 읽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주말에 논문을 읽는다. 네, 시간이 이제 그때밖에 확보가 안 되니까. 아, 이게 일반적인 거의 대부분의 뭐 모든 루틴들? 과학자들이 그럴 겁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요일 하루를 정해놓고 하루 종일 최신의 연구 동향을 논문으로 파악을 하는 거죠. 이 과학자를 꿈꾸던 많은 우리 어린 카페인분들이 지금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요.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뭐, 즐거워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아무튼. 논문을 읽다 보면은 자기 분야의 논문도 읽긴 하지만 네. 자기가 관심이 가지고 있는 분야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천문학, 지질학, 뭐 지구의 기후, 뭐 네. 이런 쪽 분야의 논문들을 쭉 읽는데 그 읽다 보면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과학적인 성취들을 발견을 하거든요. 와. 그래서 그거를 이 정말 놀라운 발견의 이야기를 나 혼자서만 누리는 건 너무나 아깝다. 그래서 그걸 좀 일반인 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글로 네. 정리를 해서 여러 매체에 정기적으로 투고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투고된 연재 글들의 결과물이 이 책이 되는 거죠. 와, 이 과학자 한 사람의 호기심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책을 보면 뭐 뉴스에서 이렇게 스르륵 지나가던 어떤 말 그런 한마디에도 근데 그런가? 예, 예를 들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 예. 그 미세한 바늘로 찔러도 뭐 그렇죠. 끄떡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렇게 딱 생각하셨다가 또 바로 그것에 관한 연구를 좀 찾아보시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보면 이 호기심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몸에 그냥 장착돼 있는 거구나. 과학자의 호기심은.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런 책을 또 만나게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서문에 이런 얘기 쓰셨거든요. 문학의 언어와 물리학의 언어는 다르면서 공통 분모를 가진다. 이 부분, 이 얘기도 좀 들려주시죠. 사실 그 표현은 한강 작가의 어떤 그 소감물 아니면은 글이었던 것 같은데 네, 거기에서 맞아요. 제가 질문을 두 개를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는 우리는 왜 태어났는지 네. 우리의 근원에 대한 질문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세대에 잠시 머무는 의미는 무엇인지 이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질문은 모든 과학자들이 자기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과학이라는 언어로 답변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문학은 당연히 놓여 있는 뭐 기반이라든가 관점이나 접근 방법은 다르겠지만 네. 궁극적인 질문 자체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면에서는 과학과 혹은 물리학과 뭐 똑같은 것이 아닌가, 공통점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맥락에서 그런 표현을 서문에 넣었던 것 같습니다. 서문을 읽고 이렇게 두근두근 하면서 이렇게 펼쳐보면 모두 46편의 글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책, 여기에 다 담지 못한 얘기들도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 책 한 권으로 묶으시면서 어떤 걸 가장 좀 어려워하셨을까, 골라 덜어내기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 정도였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기준을 제가 그 편집자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네. 큰 거에서 작은 거, 그 다음에 멀리 있는 것에서 가까운 쪽, 우리의 삶으로 다가오는 그런 방향으로 편집을 네. 했어요. 그래서 1부는 우주. 우주는 크고 멀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2부가 지구의 기후와 대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부에서는 그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이나 물질들에 네. 대한 내용이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우리 삶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여러 첨단 기술들에 대한 그런 순서로 글들을 잡아봤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나온 이 책으로 오늘 얘기 중입니다. 음악을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어떤 곡 골라오셨을까요? 첫 번째 곡은
인간이 발사한 인공물 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우주선이 보이저 1, 2호거든요. 맞아요. 걔네들이 50년을 날아갔는데 한 수백 년을 날아가게 되면 만나는 대상이 오르트 구름입니다. 수백 년을 날아가면 수백 년을 더 날아가야 돼요. 네. 거기가 혜성의 고향인데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오르트 구름을 상상을 합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알죠. 천문학의 진심인 가수. 소개 멘트까지 다. 예, 윤아 네. 씨의 오르트 구름. 좋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 좋습니다. 추천합니다. 혜성의 고향이라고요. 그렇죠. 예.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물리학이 초대한 우주를 출간한 물리학자 고재현 교수 북카페에 와 계십니다. 8405 쓰시는 카페이님, 문학과 과학의 공통점 확 다가오네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이 세상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미션은 뭔지 사유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셨습니다. 사유를 이끌어냈네요. 저도 좀 감동적이네요. 이 멘트가. 그렇죠. 아니 교수님은 어떻게 언제 우리 이제 지금 학창 시절에 우리에게 물리란 무엇이었나 얘기를 막 하고 있었거든요. 예. 일부에서도 빛의 어떤 부분에 끌려서 지금 이 분광학 전공까지 이게 연구까지 계속 하고 되신 건지. 그 사람을 분류하는 기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예를 들어 두쫑코를 먹은 사람과 먹지 않은 사람. 저는 안 먹은 사람에 속하거든요. 네. 작가님도 아마 이렇게 네. 윤고은의 어떤 책을 읽은 사람과 안 읽은 사람 이런 게 가능하겠죠. 그렇죠. 저는 네. 우리 은하의 은하수를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하수를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 예. 음. 개인적으로 이게 좀 건방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은하수를 보지 않고 눈을 감으면 정말 불행할 것 같아요. 예.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저 은하수를 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근데 왜 막- 확신이 예. 없지 지금? 아니요, 저게 은하수다라고 하고 본 기억이 있어요. 예. 저는 네. 중학교로 기억을 하는데 네. 강원도 산골에 놀러 갔었어요. 그때 하늘을 보니까 빛의 강이 한 번도 보지 않았던 빛의 강이 쫙 흐르면서 거기에서 떨어지는 그 아름다운 빛을 보고 천문학자를 꿈꿨었어요. 그때. 예. 몇 살쯤이었어요? 그때가 아마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때. 인생이라는 게 자기 뜻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천문학자는 되지 못했고 분광학을 연구하고 있는 네. 이제 그 사람으로 남았죠. 훨씬 더 좋으시죠? 분광학 연구자. 예, 뭐 이게 사실 분광학이 천문학의 핵심 기술로 또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천문학과 전혀 다른 길로 온 게 아닌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빛이라는 키워드가 양쪽에 다 있는 예, 그런 거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그 교수님이 다른 책에서 인터뷰에 임하신 거를 봤는데 너무 흥미로웠던 게 거기 보니까 지금 중학교 1학년 때 얘기를 하셨지만 중학교 3학년 때 코스모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사셔가지고 지금 모두 버전별로 한 5권 이상 갖고 계시다고요. 맞습니다. 근데 예. 거기 보니까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 중학교 때 산 버전이었겠죠. 거기다가 예. 메모하셨던데요.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책입니다. 하면서 이제 집 전화번호까지 적어두셨던 고재현 이렇게 적어두셨던 그 마음이 지금 딱 떠올랐습니다. 예, 그게 책이 그 당시로 아마 3,500원 정도 했을 것 같은데 네. 그때 기준으로는 굉장히 큰 돈이었죠. 그럼요. 예, 그래서 부모님 졸라가지고 책을 사서 너무나 기뻐서 그때도 휴대폰이 없으니까 네. 예, 집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혹시라도 잃어버리면 누군가 전해주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예, 기록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책입니다. 저에게라고 하셨던 것이 진짜 그 진심이 또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지금 8355 쓰시는 카페이님, 지난주 토요일 신랑 신부 두 분 다 물리 교수님 전통 혼례식이었어요. 다녀왔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물리는 별처럼 멀게만 느껴지기도 하고 신비하기도 합니다. 46편글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신비한 부분도 있고요. 근데 정말 고재현 교수님처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 통해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또 체감하게 되기도 하고요. 윤강근님은 질문 있습니다. 오로라가 나타나면 혹시 냅이나 GPS 영향을 받나요? 이렇게. 제 생각에는 내비는 잘 모르겠는데 그건 지상에 있는 거니까요. 네. GPS가 사실 내비에 대해 신호를 주니까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우주에 떠 있는 인공위성들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오로라가 나타난다는 것은 태양에서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입자들이 지구로 온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입자들이 오게 되면은 그게 전기를 띤 입자들이기 때문에 인공위성의 여러 체계에 영향을 당해 줄 수가 있어요. 보통은
나사에서 태양 탐사 우주선으로 이제 감시를 하다가 태양의 어떤 표면에서 뭔가 폭발이 일어나면은 이제 경고를 지구 쪽으로 보내고요. 네. 그럼 이제 지구의 인공위성들이 뭐 자세 제어를 하거나 하는 식으로 뭐 회피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물어보시면 바로바로 답을 해주십니다. 오수미님, 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빛에 의해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던데 진짜인가요? 색은 진짜 있는데 좀 충격 받으셨습니다. 인간에게는 진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인간의 지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서 이제 물리적인 관점에서 색이 있다고 얘기하기는 힘들고요. 사람의 눈 속에서 그 빛을 느끼는 세포들이 만들어내는 일종의 그 심리 지각적인 어떤 특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심리 같아요. 지각적인 특성이다. 네, 그런 용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예, 예, 같아요, 예. 지금. 자, 이 책에 보면 정말 흥미로운 얘기가 많은데 우리가 오르트 구름도 지금 듣고 왔잖아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책에도 나오지만 그 보이저 1, 2호 지금도 날아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이 두 탐사선이 발사된 게 1977년입니다. 네. 거의 50년이 다 됐는데 놀랍게도 이 탐사선이 지금도 지구랑 통신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태양계의 영향권을 벗어나서 태양계 바깥쪽으로 날아간 최초의 탐사선들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아찔하게 이게 연결이 끊어진 듯한 그 예. 이상한 그 전달을 하던 순간도 책에 기록해 두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얘네들이 신호를 보내는데 어떤 신호가 굉장히 이상해가지고 과학자들이 점검을 해보니까 메모리 쪽에 뭐 문제가 있다는 네. 게 파악이 돼서 아마 6개월에 걸쳐가지고 그거를 다시 수리를 해서 정상으로 돌린 그런 얘기가 제 글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보이저 1, 2호 외롭지 않을까요?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좀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설명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안쓰럽죠? 예, 저도 이제 상상을 좀 자주 하는데 네. 굉장히 외로울 것 같아요. 약간 의인화된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보이저 1, 2호는 그 자체로는 그냥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 자체로는 외로움을 느낄 만한 그런 여지는 전혀 없겠죠. 근데 문제는 얘네들을 관리하고 얘네들을 통해서 탐사를 이어가던 과학자들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과학자들. 예. 네. 왜냐하면 50년을 함께 했는데 이제 탐사선이 지구랑 통신이 끊어지는 때를 대략 30년대 중반 정도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10년. 10년 정도 남았다. 예. 네. 그래서 완전히 통신이 끊어지게 되면은 이 탐사선들을 50년, 60년 관리를 하고 계속 살펴봤던 과학자들의 입장에서는 동료나 자식을 잃은 듯한 그런 느낌이 그럴 들 것 것 같은 같아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슬플 것 같습니다. 저도 슬프겠지만. 네, 이 보이저호는 어떤 감정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이름 붙여주고 계속 돌보고 했던 예. 돌봤다는 표현도 이것도 되게 인간적이긴 아니, 하지만 맞습니다. 맞는 거죠? 왜냐하면 고장이 나면은 그걸 수시로 이제 고치고. 그렇죠. 예. 지금 거의 감정이입이 막 돼가지고요. 우리에게는 정말 빈자리가 크겠네요. 이 제임스 웹 망원경을 바라보는 마음은 어떠세요? 제임스 웹 망원경은 사실 우주 공간으로 인류가 쏘아보낸 우주 망원경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습니다. 근데 망원경의 성능이 좋다는 것은 더 멀리 볼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네. 근데 더 멀리 보는 거는 더 먼 과거를 본다는 얘기거든요. 먼 과거를 본다. 일종의 타임머신 같은 겁니다. 그렇죠. 어떤 얘기냐면 제가 어떤 산에 올라가서 야호를 딱 하려고 하는데 저쪽 산 위에 작가님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작가님 하고 소리를 쳤어요. 네. 근데 그 소리가 작가님의 귀에 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한 30초 걸린다고 해보죠. 그러면 작가님이 딱 그 소리를 듣고 저를 바라봤을 때 그 소리는 그 당시 그 순간의 소리가 아니라 30초 전의 과거의 소리입니다. 맞아요. 그죠? 예, 빛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태양을 보게 되면 태양빛이 지구로 오는데 8분 20초 정도가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태양은 8분 전의 태양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일수록 빛이 오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네.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더 먼 과거의 모습을 보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타임머신이 맞네요. 타임머신 맞죠? 제임스 웹 망원경. 근데 놀랍게도 보통 우주의 나이를 네. 138억 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임스 웹 망원경이 가장 멀리 본 은하의 모습이 135억 년 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만들어지고 나서 3억 년 정도 지났을 때의 모습을 네. 포착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와, 그러니까 정말 먼 과거의 모습을 본 거죠. 더 좁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마도
조금 더 줄어들 수, 그러니까 더 먼 과거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후에 차세대 망원경이 발사가 되면은 우주의 탄생 쪽으로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번 책에다가 이제 우리 아마 그 후세대, 완전히 다음 세대는 정말 외계 생명의 여부까지도 어쩌면 우린 지금은 이제 지구가 유일하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알고 예. 있는 범위 안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진짜 조금 더 우리보다 더 많은 지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한 부분이 너무 놀랍게 느껴졌어요. 사실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게 태양은 8개 행성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다른 별 주위를 도는 행성을 책에는 제가 6,100개라고 썼는데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6,200개더라고요. 100개가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은하의 별의 수가 수천억 개인데 그럼 걔네들 중에 절반만 행성을 가지고 있어도 행성도 수천억 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수천억 개 행성 중에서 지구를 닮은 행성, 지구처럼 생명이 탄생해서 진화한 행성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없다고 보는 게 오히려 약간 교만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니까 단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다 그렇죠. 하나 확인한 것도 아니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얘기하신 그 수많은 행성 중에서 저는 그 떠돌이 행성 얘기도 예.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 그 중에는 정말 떠돌이 행성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떠돌이 행성 안에도 생명체가 있을 확률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천문학자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이 떠돌이 행성은 어떤 별의 중력에 묶여 있지 않고 네. 그냥 우주 공간을 돌아다니는 행성들이에요. 그래서 그 행성들을 직접적 간접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검출할 수가 있는데 네. 과학자들의 예상은 아직은 굉장히 예상이 거칠긴 한데 적어도 수십억 개에서 수조 개까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냥 예측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수가 어떤 별에도 묶이지 않고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 설명 자체가 일단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디에도 묶이지 않은 채 나는 나의 길을 간다라는 느낌이 수조 개가 있다라고 하는 거. 놀라운 얘기들이 책에 가득합니다. 배나리님, 고재현 교수님, 진심이 느껴지는 과학자님. 감사합니다. 정경희님, 책 표지도 정말 멋있어요. 온라인 주문했어요 하시면서 교수님 목소리 생각하며 읽을게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악 한 곡 듣고 가시죠. 제가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 보면은 혹시 보셨나요? 봤죠. 예.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저는 그 두 장면 되게 좋아하는데요. 하나는 제가 밤에 이제 그 책상 앞에 있으면 책장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무서워 죽겠어요. 그 영화 때문에. 책장 툭툭 갑자기 떨어질까봐 책이 암호 보내는 그 장면하고 마지막에 이제 쫙 한 바퀴 돌고 나서 마지막에 그 앤 해서웨이가 이 우주선 안에서 바라보는데 유리창 너머로 이제 날아가는 그 존재 보이는 그 마지막 장면. 그 둘이 인상적입니다. 그러네요. 겹치나요, 확실히? 혹시? 아니요. 안 겹쳐요? 보통 다른 분들은 블랙홀 이미지를 제일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블랙홀. 그 또한 근데 맞아요. 네. 저는 오히려 그 인디어런스 호가 네. 지나갈 때 토성을 배경으로 이렇게 점처럼 쭉 흘러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나고. 그 장면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그걸 이제 지금도 생생히 기억을 할 수가 있는데 다시 보고 싶네요. 네, 갑자기. 그걸 보고 나서 세턴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간 노래들을 막 찾아봤어요. 그래서 발견한 게 이건데 네. 그 Sleeping at Last Saturn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인디 음악가의 음악인 것 같은데 네. 가사 중에 제가 번역을 해가지고 온 게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희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라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학자의 감성이기도 하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쵸. 이 노래를 추천드립니다. 음악 듣고 가시죠.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물리학이 초대한 우주를 출간한 고재현 물리학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김정숙 님이 오늘 책 제목 간절히 알길 원하셨는데 지금 읽어드렸습니다. 물리학이 초대한 우주입니다.
그리고 하미경님은 교수님 찐팬 될 것 같아요. 남편에게 책을 소개해줘야 되겠어요. 저희 집에도 각종 코스모스가 있거든요. 남편이 3번이나 읽었다더라고요. 하셨습니다. 코스모스 좋아하는 분들은 진짜 저도 제 인생의 78번째 책이거든요. 인생 책 중에. 앞에 쫙 번호를 다 매기진 않았어요. 그냥 막연하게. 너무 우리 북카페에서 한번 완독 그 챌린지 같은 걸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카페인 분들이 그때 또 읽으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이 책도 아마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올 겁니다. 9230 쓰시는 카페인님. 점심시간마다 귀 기울여 듣는 샤이 카페인입니다. 최근에 궤도란 책 읽은 후 아르테미스 발사까지 우주에 관심이 폭발 중인데 고재현 교수님 책 너무 궁금하네요. 네. 사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카페인 분들 이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책 선물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북카페 에디션 무엇을 그리실지 결정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토성 얘기를 잠깐 했는데 토성을 그리고 거기에 점을 하나 찍고 싶습니다. 그 점은 그 인터스텔라 영화의 인디어런스 호를 상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토성의 점 하나 에디션입니다. 오늘은 제가 음악 나갈 때 살짝 여쭤봤죠. 교수님께 교수님 만약에 우주여행 티켓 갑자기 생기면 할 기회 있으면 가실 건가요? 했더니 너무나 한 채 망설임도 없이 가야죠 라고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고 싶어요. 근데 이제 가족이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환 가능성을 좀 따져보긴 해야 되겠지만. 아니면 제가 최근에 본 영화 프로젝트 헤일메리 영향으로 편도 티켓신도 가실 건가요? 했더니 편도 하시는데. 네. 그러나 어쨌거나 만약에 가신다면 가장 직접 가셔서 확인하고 싶은 어떤 현상, 어떤 행성 뭐가 있나요? 딱 한 곳으로만 갈 수 있다면? 만약에 제한이 없다고 하면은 네. 저는 사실 이제 한 군데가 아니긴 한데요. 목성과 토성 2군데를 가보고 싶어요. 네. 왜요? 왜냐하면 이게 둘 다 기체 행성인데 이 행성의 표면을 보게 되면은 정말 신비로운 현상들이 많이 펼쳐지거든요. 예를 들어 목성은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대적점, 네. 커다란 곳 붉은 점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목성의 위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 위성 중에서도 생명체가 살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행성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네. 토성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데를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토성은 아무래도 띠가 너무나 매력적이라서 맞아요. 맞아요. 예. 정말 외양 자체가 예. 주는 그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화성 방문조차도 지금으로서는 우리에게 모험이긴 하잖아요. 예. 그렇죠. 많은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화성에 만약에 갔어요. 화성에서 저는 꼭 일몰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알던 그 일몰 태양의 느낌은 아닐 것 같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실제로 가서 본 사람이 영화 속에는 있죠. 네. 마션이라고 하는 영화에 맞아요. 마크 와튼이라는 식물학자로 나오는 그 맷 데이먼이 네. 일단 혼자 떨어지고 나서 너무나 외로운 상황에서 석양 무렵에 밖에 나가서 붉은 노을을 감상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보면서 참 위안이 되기는 하겠지만 저 모습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실제로 화성 위에는 아직도 로봇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탐사를 하다가 네. 석양 사진을 딱 찍으면 붉은 노을이 아니라 푸른 느낌의 노을, 차가운 느낌의 노을로 찍힙니다. 푸른 노을도 예쁠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좀 차갑더라고요. 사진 네. 실제로 보면. 네.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붉은 노을의 그 느낌은 아니고 아닙니다. 전혀 정말 우리가 알던 일몰이 아니다. 아닙니다. 인 거죠. 예. 이유가 뭐죠? 이유는 지구의 노을은 대기, 공기가 만들어요. 공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을을 딱 보게 되면은 햇빛이 그 두터운 대기층을 뚫고 이렇게 쭉 우리 눈으로 오잖아요. 네. 눈으로 오는 과정에서 공기 분자가 빛에 반응을 하는데 파란색을 자꾸 옆으로 보내버립니다. 파란색을 네. 보내고 파장이 길다고 표현하는데 파장이 긴 노란색이나 빨간색을 주로 통과시키기 때문에 우리 눈에 노을이 불그스름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공기가 그 주인입니다. 네. 이 경우에는. 근데 화성은 대기가 너무나 희박해요. 네. 지구에 비하면은. 그리고 화성의 그 대기 속에서 주인공은 먼지입니다. 먼지가 워낙 많아서 먼지가 떠돌아다니는데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화성의 그 먼지의 성분, 네. 형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독특해서 햇빛이 쭉 오게 되면은 무지개 색깔 중에서
파란색을 약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예, 간섭이라는 현상을 더 네.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해의 모습과 그 주변의 모습이 푸르스름한 색깔로 보이는 거죠. 예. 그렇군요. 진짜 정말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부터 일단은 전혀 달라지네요. 예. 음. 지구에서도 화상이 터지고 네. 그 화산재나 그런 어떤 입자들이 대기 성층권 쪽으로 쫙 퍼지는 그런 특수한 환경에서는 태양이 붉은색이 아니라 푸른색으로 보일 때가 실제로 있습니다. 아, 좀 예, 비슷하게. 역사 기록을 보게 되면. 네. 아, 놀랍습니다. 이 교수님이 또 지금 계신 곳 그 춘천의 하늘 찍어가지고 네. 또 SNS 공유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책에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찍은 게. 맞아요. 그리고 이 언젠가는 아예 본격적으로 그렇게 나의 그 책을 읽고 사람들이 바로 이 책 들고 혹은 덮고 하늘을 바로 확인하고 싶게끔 만드는 그런 부추기는 책을 쓰고 싶다라고도 어떤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셨던데 만약에 화성에서 그런 작업을 한다면 전혀 다른 상황이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제가 그 책을 쓰고자 했던 뭐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옛날에 그 문학 책들을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 셰익스피어 어떤 소설에도 태양이 3개 5개로 보인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게 그냥 소설이니까 그러겠지라고 네. 생각을 할 텐데 실제로 지구의 대기 환경에서는 해가 3개로 보이는 게 굉장히 흔해요. 아, 예, 우리가 관심 가지고. 예. 오. 특히 이제 북극에 가까워질수록 흔하거든요. 네. 그 이유는 하늘에 떠 있는 얼음 조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제 화성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네. 화성에서 작업을 한다고 하면은 해가 3개로 보이는 일은 아마 없겠죠. 좀 오히려 지구의 하늘을 관찰하시는 게 더 좋은 예, 거죠? 예. 네. 지구는 너무나 아름답고 대기 속에 수증기도 풍부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8개 행성 다 매력적이긴 하지만 제가 작업을 하는 공간으로 선택을 한다고 하면은 지구를 그래도 택할 것 지구. 같습니다. 네. 화성에서 소리 속도도 다르다고요. 예, 다른 게 다릅니다. 한둘이 예. 아닙니다. 지금 화성이라고 하는 곳 가장 그래도 우리가 달 다음으로 가깝게 생각하는 곳이긴 하나 너무 정반대인 것들이 많은데요. 예. 달에 가서 소리를 지르면은 소리가 안 들리죠. 공기가 없으니까. 네. 지금 작가님 말씀하시는 게 제 귀에 들리는 이유는 죄송합니다. 네. 작가님의 이제 성대가 공기를 진동시키고 그게 이제 제 고막에 와서 제 고막을 흔드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건데 이게 한마디 한마디 다 정말 근데 화성의 공기는 너무나 달라요. 네. 희박할 뿐더러 주 성분이 산소 질소가 아니라 이산화탄소거든요. 그래서 공기 분자도 다르고 압력도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소리가 전달되는 속도가 기본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느껴지는 소리의 톤도 다르고요. 거기서 한번 방송해 보고 싶네요. 그러면은 높은 톤의 소리는 죽어버려요. 주로 중저음만 남을 겁니다. 예, 작가님의 목소리에서도요. 예, 알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나중에 거기서 살아남는 목소리가 되기 위해서 흥미롭습니다. 카페인 분들, 이 얘기 지금 어떻게 듣고 계신지 사연으로 많이 보내주시죠. 오늘 토성과 점 에디션 나갑니다. 음악 한 곡 듣고 가시죠. 어떤 곡 골라오셨나요? 사실 이제 푸른 하늘에 대한 질문도 하실까봐 이 노래를 준비하긴 했는데요. 네. 푸른 하늘. 하늘이 파란 것도 공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태양빛이 하늘을 통과할 때 아까 공기 분자들이 파란색을 자꾸 이렇게 흐트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하늘을 보게 되면은 흐트리는 파란색 빛이 주로 눈에 들어옵니다. 그쵸. 그래서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거죠. 그러네요. 이 또한 지구에서만 느낄 수 있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지구의 대기랑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행성이면은 파란 색조의 하늘을 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해왕성, 천왕성에도 푸른 하늘이 보이는 경우가 너무 있었어요. 머네요. 진짜 지금 화성만도 가장 가까운 근거리라고 하는 곳이 화성, 해왕성, 천왕성 너무 멀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네.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무튼 지구를 더 소중히 생각하면서 음악에 그래서 이걸 그래서 보내주신 저는 거죠. 이제 이 노래를 들으면은 푸른 하늘이 항상 떠올라가지고요. 양희은 씨 원곡이긴 한데 이제 아이유의 가을 아침이고요. 그 가사 중에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커다란 숨을 쉬니 드높은 하늘처럼 내 마음 편해지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와. 그래서 이 노래를 3번째 곡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새기면서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 고재현 교수와 함께 물리학이 초대한 우주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7700 쓰시는 카페이님, 천문학 항상 아름다운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퇴출된 명왕성도 안타깝답니다 하셨습니다.
저도 안타깝긴 한데 이게 좀 어쩔 수가 없는 게 네. 명왕성 바깥쪽에 명왕성이랑 비슷한 크기의 외소 행성들이 여러 개 더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명왕성을 인정해버리면은 걔네들도 인정을 해야 되는. 하면 그런 안 상황. 돼요? 그냥 다 같이? 이게 행성의 기준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떤 뭐 네. 특정 궤도 조건과 거기를 지나면서 거기 남아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흡수를 해야 되는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명왕성은 거기에 이제 그 부합하지 못해서 퇴출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퇴출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제 사실 우리 머릿속에는 예. 계속 있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럼요. 이제 네. 남아 있는 거죠. 그 뉴 호라이즌 탐사선이 그 찍었던 놀라운 장면들도 아. 예, 있고요. 네. 박금자님, 어릴 때 집을 지느라 가족이 잠시 다른 집에 살아야 했는데 엄마는 밤만 되면 어린 내 손을 잡고 짓고 있는 그 집에 가곤 하셨어요. 엄마랑 하늘 가득한 은하수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하늘에 계시지만 엄마의 행복했던 표정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은하수를 본 사람, 아직 안 본 사람. 예. 네. 함은희님, 고재현 교수님 물리학도 잘 가르치시지만 문학적 감성도 풍부하신 것 같습니다. 학창 시절 두 분야를 모두 좋아하시게 된 계기나 좋아하는 두 분야의 책이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노래 선곡도 어마어마한 문학적 감성이 있으셔요. 아, 그렇진 않은데. 네. 아니 지금 이게 간파되는 거예요. 예. 느껴지는 거예요. 이 문학과 지금 또 물리학, 아까 물리학 얘기하셨는데 예. 문학은 어느 틈에 교수님 삶에 들어온 건가요? 아, 이제 원래 책 읽는 걸 좋아해서 사실 보통 책은 사는 게 목적이고 사는 거 중에서 읽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작가님 책도 3권 있는데 그중에 한 권밖에 아직 못 읽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문학책을 수시로 이것저것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문학 속에 있는 약간 과학적인 표현이라든가 네. 문학에서 묘사가 된 예를 들어 뭐 촛불에 대한 묘사가 있으면은 저건 어떤 촛불인가 이런 식의 뭐 상상도 해보고요. 예. 그 뭔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표현 같은 게 나오면 꼭 문학이. 꼭 문학은 그게 허용이 되는 거죠. 예, 당연히 허용이 되는 그 거니까요. 느낌으로 예. 그냥 문학이나 영화는 예. 아까 뭐 화성에서 일몰, 붉은 일몰 이게 본 것처럼요. 네. 흥미롭습니다. 이 책에 이거 말고도 재미난 얘기가 되게 많은데요. 전 유리의 시대라는 표현에도 밑줄을 그어뒀습니다. 지금은 유리의 시대라고 해도 된다. 유리라고 하는 게 이렇게 신기한 물질인지 또 처음 새롭게 알았어요. 이 책 통해서. 그 유리는 딱딱하잖아요. 네. 우리 주변의 물질들을 보면은 딱딱한 게 굉장히 많은데 다이아몬드, 철, 구리, 얼음. 근데 얘네들은 공통점이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원자들이 규칙적입니다. 네. 흡사 군인들이 연병장에서 종횡을 맞춰가지고 서 있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네. 유리는 신기하게도 딱딱한데도 속을 확대하면은 원자 분자들이 제멋대로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유하기를 초등학생들이 막 뛰어노는데 네. 얼음 땡 하면 그대로 멈추잖아요. 그 모습이랑 비슷한 거예요. 유리속은.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아니 얘는 액체처럼 무질서한데 고체처럼 딱딱하구나. 왜 그러지라는 거를 굉장히 네.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지금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직도 진짜 답을 신기해요. 제대로 찾지는 못했어요. 예. 이 유리 관련 기술이 발전하는 것이 또 과학에도 계속 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네, 정말 큰 영향을 미쳤죠. 두 가지만 예를 들면 망원경을 가지고 우주를 봤던 최초의 과학자가 갈릴레오 갈릴레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유리로 굴절 렌즈를 만들어서 이제 하늘을 딱 비추니까 목성의 위성들도 보이고 우주에 대한 과학 그 지구인들의 관점이 완전히 바뀐 네. 그런 게 이제 하나고요. 또 하나는 현미경을 만드는 데도 쓰이죠. 렌즈가 그렇죠.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맞아요. 현미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미시세계를 향하는 그 인간의 눈이 됐고 망원경은 우주를 향하는 눈이 됐다. 이렇게 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책 안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얘기들이 또 이제 뒤쪽으로 가면서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 미세먼지 얘기도 오늘만 해도 미세먼지 되게 예. 심한데요. 예. 미세먼지가 인간뿐만이 아니라 벌에게도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준다고 맞습니다. 쓰셨던 부분이요. 예. 이유는 벌이 날아가거나 여러 곤충들이 이제 돌아다닐 때 하늘을 나침판으로 삼아서 돌아다니거든요. 방향을 정할 때. 네. 하늘에 보이는 파란 하늘의 특정한 패턴을 가지고 방향을 정합니다. 근데 미세먼지가 있으면 그것들이 제대로 안 보이기 때문에
길을 찾기도 힘들고 그쵸.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것들이 실험적으로 검증이 다 됐습니다. 이재 교수님의 다음 책을 우리가 기다린다면 어떤 얘기들이 좀 또 담길지 궁금해요. 관심이 어느 쪽으로 가고 계신지.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후위기입니다. 기후위기. 기후위기의 과학에 대한 책을 써보고 싶어요. 네. 그 이유는 기후위기는 우리 세대보다도 오히려 몇 세대 뒤에 우리의 그 미래 세대에게 가장 커다란 짐이 될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그 이유는 과학자들이 최근에 한 300만 년 정도 지구의 기후를 조사를 해보니까 네. 최근처럼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시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인간의 그 문명 활동이 만들어낸 네. 거죠. 그렇죠. 더 큰 문제는 일단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딱 빠져나가면 그것들이 없어지는데, 즉 다른 데로 흡수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몇백 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을 당장 멈추더라도 대기 중에 떠 있는 이산화탄소가 미치는 영향이 수백 년 정도 이어진다는 네. 거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는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앞으로도. 그것이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그런 어떤 작업 중에 한 일환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책을 꼭 써보고 싶습니다. 벌써 지금 자료를 모으고 준비하고 자료는, 계시겠네요. 네, 자료는요. 그렇죠? 자, 오늘 교수님의 책 물리학이 초대한 우주, 많은 카페인 분들 관심 보여주셨는데요. 그중에서 9230 쓰시는 카페인님, 그리고 8405 쓰시는 카페인님, 그리고 박금자님, 이렇게 세 분께 책 선물 드릴게요. 세 분은 북카페 홈페이지에 오셔서 선물방에서 명단 확인하시고 거기 댓글로 꼭 책 받으실 주소, 연락처, 이름 다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시간 정말 빨리 갔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렇죠. 어떠셨어요? 오늘 오셔서 같이 얘기 나눈 경험. 네, 보통 물리학 책은 다들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어려운 책 2권으로 저를 2번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사실 과학과 기술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커져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인공지능 시대로 접어들면서 맞아요. 그런 시대 속에서 걔네들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앞으로 우리의 문명을 어떤 식으로 바꿀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런 과학과 현대과학과 기술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제 책이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책 이미 주문하셨고 혹은 살 거고 볼 거고 하시면서 교수님 목소리가 벌써 들린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네, 이 방송 또 다시 듣기로도 많이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예. 신라 블랙의 Where is Tomorrow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